제가 이제 맡은 분야가 경제정책,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정책 분야로 이제 제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발표 시간이 40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0분 이제 늦게 시작했지만 가능한 안에 시간에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거를 위해서 물론 이제 새로 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그런 성격의 글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평가 대상을 잡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 재벌정책, 금융정책, 중소기업정책, 소상공인 정책 이렇게 네 가지 정책 분야로 한정해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이게 사실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정책 내용 하나하나보다는 이 후보의 경제 철학과 그 다음에 참모 조직의 어떤 특성, 이거를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올바른 길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제 오늘 중앙일보에 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중앙일보 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중앙일보에 어제 오늘 많이 났는데요. 중앙일보가 사실은 장하성 교수 때부터 저희까지 저희 팀에 관한 보도를 가장 안 한 신문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보다 당연히 이제 삼성 문제 때문인데, 어제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쓴 거는 당연히 김상조도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가 일면적 진실을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가장 과격한 재벌 개혁 운동자였는데 1년 만에 귀국을 해보니까 저보다도 더 센 분들이 너무 많아졌더라. 그래서 중간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요컨대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의 이른바 시대 정신으로 부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후보 캠프에서 나오는 이 정책 방안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법이 될까? 그 다음에 이게 법이 될때도 과연 집행이 될까? 이런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모든 문제를 하나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소대로 없는 민주주의 어떤 논리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만, 30년 후에 도달할 한국 사회를 그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긴 과도기 동안에 우리가 조우하게 될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능력들을 길러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의 경우는 특히나 그러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일면 긍정하면서 일면 좀 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그 우려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흔히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기회의 균등, 공정경제, 그 다음에 합리적 차별과 사회적 약자, 이쪽 마지막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요 세 가지를 열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지만, 이 세 가지를 열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어떤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문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이 자체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경제민주화는 이 세 가지 요소, 즉 기회균등과 공정경쟁과 약자보호라는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특히 공정경쟁의 문제와 상대적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이 세 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세 후보가 공정경쟁을 얘기하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 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그것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는
이 공정 경쟁할 때 이게 단순히 뭐냐면 그냥 경쟁의 결과가 공정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중의 참여, 특히 약자의 참여가 공정 경쟁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종욱 위원장.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문재인, 이종욱 그 이제 팀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안철수 캠프의 공정 경쟁의 개념은 마이클 샌델의 개념을 빌린다면 삼인주의라기보다는 평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경쟁이라는 문제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경쟁민주화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3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정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제가 이것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은 어떤 세력도 조중동도 이건희 정무부 회장도 민주노총도 민주노총도 참여했는데도 어떤 세력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치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못 갖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세력도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걸 거부해버릴 수 있는 비토권을 갖고 있어요. 헤게모니는 없고 비토권만 넘치는 이런 사회가 한국 사회의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대 강령식의 경제 민주화를 공약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이게 선거에서는 이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장 이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지지자들은 너 약속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하냐. 지지자들은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니까 바로 이제 자기가 지지했던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 세력은 애초부터 저러면 흘려먹은 놈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정치인도 어떤 대통령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실패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고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두 대통령의 특성은 다르지만 바로 이 측면에서는 똑같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내외 경제 현실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거에 3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꺾였다. 이건 대단히까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환경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국내적 선택을 일국적 선택의 자유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그 일국적 선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효과도 동시에 갖고 있다. 뭐냐면 중국, 미국이라는 G2 아니면 여기에 이후를 끼어넣은 G3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뭐냐면 결국 단기적인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상당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국적 선택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세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선택의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우리가 그걸 고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뭐냐면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인, 즉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기도 어렵고 국내적인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며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은 한차 앞선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경제민주화가 시대 정신으로 구상한 이 호기를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이 호기를 놓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냐면 최대 강령을 내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상의 최소원칙의 합의라고 그거를 다음 5년 동안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방식의 경제 민주화를 한번 추진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가 저를 이제 계속 기사에다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센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일관되게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이제 자기의 구미에 맞게 이제 받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쪽 이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이유들을 몇 가지 이제 측면에서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제 거래와 분업과 교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자본주의에서의 이 교환이라는 게
속된 말로 표현하면 현찰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찰을 주고 어떤 사람은 어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래의 기본인데 이 어음을 준 사람이 약속된 만기에 가서 이 어음을 결제할 거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결국 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음을 준 사람이 이게 이 어음을 성실하게 결제하는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 이 어음을 부도내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게 되면 그의 상환 또는 그 기회주의적 편익보다도 훨씬 더 큰 페널티를 주는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경제민주화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원칙에 관해서는 누구도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원칙, 즉 사회가 정한 이 규칙 내에서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베네핏을 주고 보상을 주고 이걸 어기는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이 방식을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심된 출발적으로 삼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면 장하준 교수가 사회적 대타협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틀렸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은 뭐냐면 재벌이 이 사회적 대타협에 나오게 하려면 뭔가 내 당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재벌들한테, 재벌 총수한테 줄 수 있는 당근이 뭐냐? 경영권 승계? 됐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가 이 당근만 받아놓고 나중에 가서 투자들이고 세금 많이 내서 국작에다가 이 약속을 부도내면 그때 가서 어떤 수단으로 제재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협력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일탈의 행위에 대한 페널티도 제재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사회적 대타협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사람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고 양손 하나씩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당근을 들고 또 다른 사람은 채찍을 들고 이렇게 분업과 협업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장하준 교수한테는 물론 직접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당신은 당근을 얘기하면 채찍이 역할을 하고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제가 사회적 대타협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경제민주화의 그 방법론적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요, 이제 6종 이하부터 이제 어떻게 누구를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좀 간략하게 썼는데, 그 7쪽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경제정책 중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평가 대상으로만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 중에서도 재벌정책, 금융정책, 중소기업정책,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이 이렇게 4가지만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조세도 얘기해야 되고 노동도 얘기해야 되고 복지도 얘기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각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노동이 없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게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왜 안 했냐?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만큼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못 포함시켰을 뿐이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유는 뭐냐면 저는 경제민주화를 기본적으로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이클 샌델의 최근에 나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있는 표현을 빌린다면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장과 정부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어느 문제를 시장 원리로 해결하고 그 시장 원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은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시 장하준 교수가 경제민주화는 1원 1표의 원리를 1인 1표의 원리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답에 가까운 건 아니지만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결정해야 될 문제는 어느 문제를 어디까지 1인 1표로 결정하고 어떤
선택하는 문제고 바로 이 선택이 각 정치 세력의 경제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재벌, 중소기업, 재벌, 금융,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4개의 정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정한다면 여기서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중요한 고용과 소득의 문제가 결국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의 문제입니다. 이 재벌과 금융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지 여기서 고용, 또는 질 좋은 고용, 괜찮은 일자리가 여기서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경제 문제에 해결할 시마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마켓 플레이어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교육이나 복지로 해결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이 출발점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이제 선정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자료는 당연히 각 후보가 발표한 공약 자료여야 되는데요. 제가 이 발제문을 통상의 정책 비교 발표문하고 다르게 썼습니다. 보통 보면 표로 세구표 이렇게 딱 넣고 뭐 영역별로 이렇게 쫙 해서 뭐 이거는 있고 저거는 없고 이러면서 어느 쪽은 더 어느 후보가 잘 돼 있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박근혜 후보는 빈칸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김종인 박사와의 그 갈등 문제 때문에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표를 만든다면 만들려고 해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다 빈칸으로 남겨놓고 그러면 박근혜는 틀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사실 이게 잘된 평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 뭐냐면 그 뒤에도 썼지만 그러면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계열적인 문제가 있고 재벌개혁위원회가 있고 이게 그냥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의 의지와 진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는 굉장히 무의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는 뭐 경향신문 콜럼도 썼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계시는 정책 전문가들 사실 2달 전, 아니 한 달 전까지도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세미나 같이 하고 있어요. 세미나 같이 하는 분들이 양 캠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뭐 얼마나 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캠프 안에는 있고 없고가 뭐냐면 이게 어떤 경제 철학의 차이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 조직의 정치적 파스의 차이,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을 수밖에 없고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차이가 오히려 더 큰 것이지 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 수단 하나하나의 어떤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산업조직론 또는 이제 경제법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써왔던 그런 모델인데, 그러니까 구조가, 스트럭처가 있고, 여기에 각 경제 주체들의 행위, 비행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성과, 퍼포먼스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구조, 행위, 성과라는 아주 이제 전통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시장의 성과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가 민주화되지 못하다라고 그거의 시장의 성과에 대해서 8쪽의 의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일반적스러운 성과를 낳은 행위가 과연 뭐냐, 그 행위를 치유하는, 그걸 바꾸는 또는 그에 대해서 특히 페널티를 주는 그 행위 규율 수단을 먼저 쓰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되면 그런 행위를 낳은 구조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구조를 바꾸는 구조 교정 수단으로 이렇게 갑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을 써보고 그걸로 안 되면 구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기초해서 각 후보 진영이 그 해당 분야의 정책의 목표, 즉 현실의 문제점이 뭐라고 인식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그렇게 설정이 됐다면 첫 번째로 뭐냐면
행위 규제 수단들을 어떤 걸 쓰겠다고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로도 안 된다면 어떤 구조 교정 수단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제의식과 이런 수단들이 얼마나 체계적 정합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포인트에서 이 경제 정책들을 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적 원칙이라는 그 기준에 비춰서 평가하는 데보다 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재벌정책, 재벌정책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목표는 간단합니다.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문제. 그러니까 진짜 3%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현대처럼 하면서 불법 부당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이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력 집중이 너무나 심화돼가지고 이걸 완전히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재벌의 어떤 폐입.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사실 인식이 달라요. 물론 이 세 후보 모두 총수일가의 불법적 세액 추구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 후보의 재벌 정책에 차이가 있다라는 그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세 후보 모두 이 점에서는 동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합의 수준에 이르는 것도 1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재벌 개혁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삼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계열분리 명령 어떤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건 매장 불법 행위는 빡빡이 놓겠다. 이 원칙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이게 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세 후보 모두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후퇴하지 않도록 만들어. 이게 이 시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이 점은 세 후보가 모두 동의하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세 후보의 차이는 뭐냐면 이 행위 비율 수단과 9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행위 비율 수단과 구조 교정 수단을 이게 어떻게 조합할 거냐라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시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박근혜 후보는 구조 교정 수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 기존 순환 출자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이게 갈등이 빚어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순환 출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빈산의 일각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두 사람을 결별시키는 핵심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기존의 순환 출자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총수일가의 소유 구조입니다. 이 소유 구조에 손을 댈 거냐 안 댈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행위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처벌하겠지만 구조 자체는 손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책점이 있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소유 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 집중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이걸 손대겠다라고 하는 데도 두 후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주의를 요하는 지점이 있다고 썼는데요. 여기 10쪽에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 중간에 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충제를 부활할 거냐, 기존 수단 출자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할 거냐, 재벌개혁위를 둘 거냐, 이걸 가지고 두 후보의 재벌 정책이 얼마나 다르냐, 이걸 논하는 건 정말로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백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차이는 패스트 디펜던트한 것. 과거의 경로의 차이,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지금의 철학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또 다른 뭐냐면 두 후보 중에 누구로 단일화 되든 또는 그 단일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절대 지금 얘기하고 법으로 빨리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너무 드러내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두 후보 진영이 행위 비율 수단과 구조 교정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합적으로 체계화하자. 이 부분은 모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제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 두 후보의 진영에서 나온 정책 자료집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법인들이 녹아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행강에. 뭐냐면 구조교정수단은 아무데나 꺼내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에요. 예외적으로만 꺼내는 그런 카드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 두 후보 캠프들이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거를 잘 캐치하지 못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열분리 명령제인데요. 문재인 후보도 이거 마지막 순간까지 공약을 발표하는 그날 아침까지 이거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거 뺐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 이른바 시스템이컬리 임포턴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 대해서 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걸 넣겠다라고는 공약을 했는데 일반 기업 부문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제는 이거는 2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물러섰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무슨 철학의 차이냐?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냐면 이거 딱 내놓는 순간 거두절미하고 저걸 해체하자는 거냐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조금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정부적 차원에서 두 후보도 판단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빼기로, 아니 문재인 후보는 빼기로, 안철수 후보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1쪽에 보면 이가 오늘 조선일보는 이미 났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그 대기업 집단법이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박정희 후보가 이제 거부했다라는 장관처럼 거부할 게 틀림없는데 그런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이 대기업 집단법은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떠들어왔던 겁니다. 기업 집단법이. 근데 제가 주의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집단법이라고 하면 독일의 콘체르법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독일의 콘체르법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독일의 콘체르법은 이른바 싱글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 즉 뭐냐면 기업 집단, 여러 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이 기업 집단을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싱글 엔터티가 또는 싱글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있는데 이 지배와 종속이라는 상황,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지면 지배회사의 행위가 불법 부당하냐라는 걸 따지지 않고 이 상황의 기초에서 종속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미국이나 영국하고는 다른 정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쉽게 카피할 수 없는 독일 특유의 법적 접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는 이 독일 콘체르법을 모델로 한 기업 집단법 논의는 유럽에서도 사라졌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뭐냐면 독일식 접근법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법률과 판례의 기초에서 이 핵심 원리들만을 다양한 법에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다원적 접근 방법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의미하는 기업 집단법은 바로 그 기업 집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귀국한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 기업 집단법 하면 독일 콘체르법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 오해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은 뭐냐면 기업 집단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업 집단에 대한 종합적 규율체계 이렇게 좀 풀어서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제가 여러 정치 세력에 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선거 국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선명한 구호 이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한 10년씩 걸려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공약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금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각 법에다가 이렇게 달리 다양하게 도입하는 이건 한 10년쯤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가 뭐냐면 대기업 집단, 즉 재벌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규정만 먼저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제가 좀 단계적인 접근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특히 이봉인 스님께서 정말 잘하시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3장이 경제를 집중 억제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충제, 순환출자 이런 내용들이 공정거래법의 3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거래법 3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얘기하는 협의의 경제법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이 출충제관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정거래법 3장은 경제법에 안 맞는 거니까 이거를 차라리 드러내서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의의 기초에서 그래 3장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 흩어져 있는 재벌 규제 조항들도 이 법에 모을 수 있는 것들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 나오는 어떤 그런 장치들도 이 법에 넣어서 하나의 대규모 기업 집단에 관한 특별법을 먼저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요. 박근혜 후보 쪽에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예, 30분쯤 왔거든요. 예,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공약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채택을 했는데, 이 방식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논리를 제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법칙에, 우리나라 법칙에 안 맞는다. 저는 그 말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3장, 경제력 집중업체 정책들은 사실은 경제법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많은 규제 장치들이 사실은 회사법적 규제, 즉 우리나라로 하는 상법적 규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고 다른 조항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해서 특별히 법체계상 충분히 되는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거래법의 상당을 담아두고 있는 게 법체계상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 수단들을 하나의 법에다 다 모아놓기 때문에 이 규제 수단들을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출총제 따로 논의하고 순환출자금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제 장치들을 다 하나로 모으고 한 다음에 이 규제 장치와 저 규제 장치가 보완 관계인지 대체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과잉 규제의 문제도 해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규제 공백의 문제도 해소나가는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규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정책에 관해서는 금융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과제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조입니다. 경쟁 질서를 강화하고 재벌의 어떤 금융 지배 폐해를 방지하는 과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어떤 과제 이게 금융정책의 과제는 세 가지인데요. 이거에 관해서 사실 박근혜 후보 쪽에서 아직 아무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일단 평가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요. 근본적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두 가지만 코멘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금산분리. 이 과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2008년 글로벌 크라이시스를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1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만큼 많이 진전이 됐어요. 특히 은산분리 문제에 관해서 산업자금이 은행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우리 사회에 확고한 컨센서스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 주도 친구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에요. 이건 정말 포기시켜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건 제1국민권의 금산분리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박근혜 쪽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문제의 안철수 쪽에서는 거의 동일한 안을 내놨어요.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조금은 좀 아쉬움 또는 실망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 금산분리, 제2국민권의 금산분리 공약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2009년 날치기법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물론 2009년 날치기법이 워낙 개판인 법이기 때문에 그걸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면 그 2009년 이전 법이 좋은 법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09년 이전 법도 워낙 많은 문제가 갖고 있고요. 소유나 의결권 제한과 같은 사실은 좀 과잉의 어떤 구조 수단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금산분리 과제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금 불법 행위하면 대주주 못 된다. 이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깔고 2단계에서는 뭐냐면 산업과 금융을 섞어도 좋은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오게 되면 이 중간에 방어벽을 쌓아가는 중간 금융지주에서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너 방어벽 쌓는 거로는 안 되겠다. 따로 살아라. 이혼해라. 라고 하는 계획을 부리는군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실은 이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이 부분에 관해서 단계적 접근에서 좀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무속근 박사가 블로그에다가 안철수는 나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글을 써가지고 아주 이제 논란이 된 금융가구 체계의 그 문제인데요. 사실 무속근 박사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의사결정 민주화겠다. 왜냐하면 금리 정책이나 감독 정책을 결정할 때 재계의 의견 또는 관료의 의견만 반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석훈 박사가 쓴 그 블로그의 팩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적은 팩트가 잘못 지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우스턴 박사가 이 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 노조의 말을 너무 일관되게 듣고 비판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이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된 공약을 딱 발표하니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금융위 관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김석동 위원장은 이거는 금융위를 해체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반대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방안에 대해서 금감원 노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신관치다. 목회의 천국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공약에 대해서 관료들은 이거는 금융위 해체다라고 얘기했고 금감원 노조에서 이거는 목회의 천국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정도로 사실은 이 두 조직에 금융위와 금감원 공무원 조직과 민간 조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 20년 동안 이거 해결 못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 문제가 얽혀져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책 14조. 사실은 이 세 후보 간의 경제 정책에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벌 정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정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그 중소기업 정책에서 뭐가 다르냐면 중소기업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즉 하도급 거래 문제,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문제가 이게 두 개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문제, 하도급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세 캠프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민사적이고 행정적인 규칙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제입니다. 차이가 되는 건 뭐냐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세 후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냐면 정책 수단의 차이를 보면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뭐냐면 중소기업 지원해가지고 금융 지원 늘리는 쪽으로만 사실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중소기업 정책 금융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아무리 통계해 줘봐요. 다시 하도급 거래를 통해서 빠르대로 빨아가는 이 효과만 생기는 거지 중소기업에 돈 더 내준다고 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박근혜 후보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15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정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문재인 후보는 뭐냐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비롯한 진입장벽 확실하게 쌓고 소통적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공동이익에 대한 방학 금지 규정안.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새로운 제가 주장했던 발상의 전환들을 포함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사실은 아까 공정경쟁에서의 대중의 참여 또는 약자의 참여와 나쁜 그 대중을 교집하는 그 문제의식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일정한 정도의 삼인주의적 특성을 여기에 반영시킨 거예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 사실 협동조합 육성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얘기는 많이 있고 여기에 또 핵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안철수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걸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이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인데요. 이 두 후보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후보는 약자의 공동의 행위라고 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안철수 후보 쪽은 뭐냐면 좀 더 자유주의적인 접근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후보 진영에서 단일화 협상, 룰을 협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제정책도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경제정책에 관한 협의 중에서 이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벌정책이나 금융정책 분야는 사실 협의할 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거는 한 시간대로 다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정책의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방향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문제는 중소기업 정책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사실 지원해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문제는 노모가 대책하고 비슷합니다. 이분들이 경제활동에서 은퇴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심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40대 중반 이상입니다. 즉 이분들은 뭐냐면 교육 훈련을 시켜드려도 인노동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지원해주는 정책밖에 없어요.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형가 유통점의 진입을 허가죠. 제한하고, 그 다음에 영업시간이나 품목을 제한하는 이런 식의 진입 제한 정책을, 이건 우리 시장 논리가 어긋나는 겁니다. 이 진입 제한 정책을 우리가 어디까지 사용할 것이냐, 이걸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이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후보의 경제 철학, 그다음에 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뭐냐면 부족교정 수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보면 출투세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와 출투세가 이게 모순되지 않는다, 양립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김용인 위원장과의 어떤 갈등을 낳는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특히나 최근 와서는 경제위기론이 이제 팽배하니까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투트랙으로 딱 이제 갈아탔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어떤 철학적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공약으로 따지면 거의 빈부석 없이 이미 다 있어요. 사실 총선 때 나온 공약 자료집에 이미 내용 다 있는 겁니다. 그거 조금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준비는 거의 다 됐는데 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발표 타이밍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졌어요. 이유는 저는 전문가들이 만든 이 공약을 당에 또는 참모 캠프에 여기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정을 넘어서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이 연장선 하에 있는 거고요. 재벌과 관료의 함정에 빠져서 실패에 따른 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탈피할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인은 이걸 잘 알고 있고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이 당의 통합적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 안철수 후보 개인의 체험에서 나온 삼성동물원, NC동물원 이 비판 또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이 비전, 이거는 뭐냐면 진짜 안철수의 채취가 확연하게 묻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대통령의 국정 비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정책화해야 되는데 바로 11월 10일 날 440쪽에 이르는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종합공약집을 발표했어요. 이건 40일 만에 만든 겁니다. 40일 만에 이걸 다 만들었어요. 아직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중에서 이거 공약 자료가 안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는 40일 만에 이걸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속도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쭉 읽어보면요. 정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그냥 레토릭 비슷하게 안철수의 생각에는 안철수의 채취가 있지만 안철수의 약속에는 안철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정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캠프 내에서 전문가들의 논의, 전문가와 후보 간의 논의는 있었지만 이 공약이 사회에 던져졌을 때 각 이해관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는가를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의 공약집은 논리 정연하지만 이게 장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를 보게 되면 이빨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아구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정치 과정이거든요. 정치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그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만 결국 이거는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모조직의 특성을 보면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비유만을 얘기를 할게요. 이건 김정일 박사가 새누리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누리당은 지지고 뽑고 싸우다가 보스가 딱 결정하면 모두 그리로 달려가는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만 모였다.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김종인 위원장의 관심은 박근혜 후보의 마음을 붙잡는 데 있는 겁니다. 밀고당기 계속하는 그 특성이 그대로 나온 거고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민주통합당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자기가 선거로 자기의 보스를 뽑아놓고 그 보스를 절대 따라가지 않을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은 당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 캠프는요. 사실 출발이 늦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 캠프에 모이신 분들이 서로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포럼 하나하나에 계신 분들은 잘 아는데 다른 포럼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철수 캠프는 서로 어떤 DNA를 가진 사람이 모였는지 아직 확인도 못한 캠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팀이 아직 못됐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끌렸습니다. 결론은 그냥 이렇습니다.
이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각각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에 실패할 수 있는 특유의 단점들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민주화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을 우리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경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특히 뭐냐면 정말 유권자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어차피 경제민주화가 한 20년쯤 걸릴 거 아니라 5년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우리가 바라는 것에 반도 못한다. 이런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견인하는 자세가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데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분 쉬는 시간이 있죠? 10분 쉬고 하는 거죠? 필요성 발생 사실은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조금 잘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굉장히 암시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 경제민주화 우리가 하루 종일 토론하고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한 30분, 40분 내에 굉장히 안 쉽게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캠프에 같이 있는 다락에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거 3, 40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될 수 있을 정도 잘 설명해 줬다고 봅니다. 마지막 것 토론 저희가 또 불러야지만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야. 상당 시간 많이 탈의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원칙과 관련돼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쪽에는 제대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가장 폭넓게 하자 이렇게 가장 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어디가 이제 관한 최소원칙을 했는데 이게 가장 넓게 가면서도 한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현실과 유토피아를 연결하는 문제인데 그걸 제소원칙을 잡으실 때 유토피아를 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진반을 갖는 있는 문제인데 그 차치는 문제가 되는 건데 또 어쨌든 원칙과 관련해서 제소원칙이라는 것은 원래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해주시니까 뭐 결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노조가 다태를 부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마 경제문제와 정의문제와 관련해서 또 현재 한국의 노동 편파나 소위 정확한 의미에서 지금 좌파가 위치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 부분을 하려면 저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논란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하다가도 다시 인용해서 이전 혁명과 노사의 노동 시간 이야기 첫 번째 시작했는데 조금 맞춰주셨습니다. 이건 뭐 시간 문제이기도 하고 제일 문제하고 이 금융 중소기업 다른 모든 문제들은 중상기업수 아니시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 어려운 것을 워낙 잘 정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결혼하겠습니다만 저런 문제는 역시 너무 과열을 끌면 너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같고요. 구조 결혼 문제를 겉도 없이 그냥 바로 꺼내는 게 문사가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좀 강조를 했고 대결 집단법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결 집단법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아마 많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금 제소적 원칙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중에서 또 집단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접근도 있고 하니까 좀 논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 부분에서 우리가 대부분 가장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다른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전문가 검사들이 있는 거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에서 확실히 다르다. 세 캠프하고 특히 두 캠프 사이에서도 제 캠프에서 중소기업 정책에서 차이가 확실히 잘 드러난다. 이건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잘 짚고 생각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소상공인 이야기는 대체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좀 더 이야기를 철학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하는 그런 나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기본을 보면서 앞에 이야기를 좀 내려가는 그런 방식을 해야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쉬시고, 토론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한 5분 정도 고생하셨습니다.